이번 영상에서도 조금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왜 대표팀 감독들은 다 그렇게 고집이 센 건지, 혹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파울로 벤투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이 맡아서 지휘를 하고 있고, 이 외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자국 감독들이 대표팀을 맡아서 지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자국 감독이 하느냐, 그리고 한국의 경우처럼 외국인 감독이 하느냐와는 관계없이 대표팀 감독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은 항상 이 메이저 대회,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로라든지 이런 대회들을 앞두고 대표팀 선발 명단을, 확정된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 항상 조금 무리를 빚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빚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왜 이 선수는 뽑히지 않았는데 저 선수가 뽑혔느냐, 즉 선수 선발에 관한 것에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무리를 빚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대중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뽑혀야 할 선수가 뽑히지 않는 경우, 혹은 뽑히지 않아야 할 선수가 뽑히는 경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해당 선수들의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탯이 될 수가 있겠죠. 몇 경기에 나서서 몇 골을 넣었느냐, 혹은 도움을 몇 개를 했느냐, 혹은 선발 출장을 팀의 20경기 중에서 20경기를 선발 출장을 했느냐, 이런 숫자에 남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속팀의 활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해당 선수가 대표팀에 뽑힐 자격이 있느냐, 혹은 뽑힐 자격이 없느냐를 대중들은 아무래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대표팀 감독들의 선택이 상당히 의아스러울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왜 이 선수는 선발 출장한 경기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도움이나 득점, 이런 기록에서 보더라도 동 포지션, 같은 포지션의 다른 선수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 감독은 이 선수를 계속해서 뽑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논란을 빚어내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훈 선수가 대표팀에 계속해서 뽑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간중간 이번 최종 명단은 되려 상대적으로 조금은 논란이 없었던 듯한데, 반면 중간중간 선수의 선발 명단을 놓고 계속해서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다른 남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그럴 것이고요. 다른 대륙의 경우에도 충분히 있는 사례이고,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경우에도 이제 선수 선발을 할 때마다, 소집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스페인 내에서는 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명단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고, 비난까지도 받고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밈이라고 하죠. 이제 짤이 도는데 조롱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경우에는 9번 공격수를 뽑는 데 있어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죠. 알바로 모라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라리가를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알바로 모라타가 최근 한 두세 시즌으로 범위를 넓혀보더라도 알바로 모라타가 그렇게까지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관점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탯, 득점과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른 선수들,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페인 내에서는 주로 언급되는 선수가, 이제 한 번은 중간에 이 최종 명단이 나오기 전 소집 명단에 한번 소집이 됐었는데, 레알 베티스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라든지, 그리고 가장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는 사실 셀타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입니다. 이런 공격수들이 있는데 왜 굳이 뽑지 않고 소속팀에서 그렇게 썩 활약이 좋지 못한, 기록이 좋지 못한 알바로 모라타를 계속해서 뽑느냐를 가지고 스페인에서 상당히 말이 많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보더라도 세르히오 라모스를 센터백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세르히오 라모스는 없는데 왜 에릭 가르시아는 포함이 됐느냐, 스페인 대표팀의 경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경우에도 스페인 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들은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냥 고집 아니냐, 자신의 고집으로만 선수를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화를 주지 않는다, 완전히 그냥 고집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변에서 상당히 질문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제가 감독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들을 100% 완전히 설명을 납득이 되게끔 할 수는 없겠지만, 반면 대중과 감독 이 사이에 존재하는 선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게임 모델 혹은 감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게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가장 큰 기준, 뭐 그 외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은 결국에는 감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게임 모델이라는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게임 모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 모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뭐 축구를 하는 방식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게임 모델과 관련해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게임 모델인 즉슨 즉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혹은 포메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3-3을 하냐 4-4-2를 하냐 4-2-3-1을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게임 모델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단위이고 팀이 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총체적인 아이디어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은 팀의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축구는 끊김이 없이 90분 내내, 그러니까 전후반을 45분을 나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VAR이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타 종목에 비해서는 경기가 정지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축구의 가장 큰 특징이고, 반면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수가 굉장히 큰 공간에서 한 번에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것은 제가 채널에 처음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 즉 경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기를 구간별로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턴제로 진행되는 종목인 야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야구의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가 명백하게 나뉘죠. 턴제로에서 1회 초 1회 말, 2회 초 2회 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공격하는 거 너네가 수비해. 그리고 우리가 수비할 테니까 너네가 공격해. 이런 식으로 공격과 수비라는 국면이 규칙에 의해서 턴으로 한 번씩 교대되면서 굉장히 명백하게 나뉩니다. 하지만 축구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규칙에 의해서 턴으로 나뉘질 않죠. 온전하게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지속적으로 나뉘게 되고, 사실상 이 공격과 수비를 반복하는 횟수에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1분 동안 안 해도 공의 소유권, 즉 공격과 수비의 역할이 양팀이 10번 이상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축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은 바로 전환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빼앗긴 이후에 수비로 전환되는 수비 전환 국면, 수비를 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와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공격 전환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축구는 총 4가지 국면을 가지게 되는데, 각 국면 상황에 대한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드림으로써 각 국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 국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상대가 수비 진영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공의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골킥에서부터 공격을 짧은 패스로 전개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상대가 완전히 수비 진영을 갖추고, 우리가 흔히 최근엔 얘기하는 이제 두 줄 수비죠. 상대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내려앉아서 두 줄 수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을 펼치는 것, 즉 공격의 형태를 완전히 갖춰놓고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을 지공 상황, 공격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진행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내줌으로 인해서 수비로 전환해야 되는 국면을 수비 전환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비 전환 국면의 경우에는 크게 옵션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공을 빼앗긴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직후에 바로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첫 번째 옵션인데, 이것이 바로 최근 10년, 나아가서는 한 15년 정도 현대 축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개겐 프레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진영을 완전히 끌어올려 놓고 해당 상황에 대한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공을 뺏긴 이후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지점에서 팀 전체적으로 바로 압박을 가해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수비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수비 전환 국면에서 다시 공격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옵션인 개겐 프레싱 혹은 공을 빼앗긴 직후 상황에서의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옵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을 빼앗긴 직후의 압박과는 반대되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공보다 낮은 지점으로 팀이 전체적으로 후퇴를 해서 수비 진영을 갖추고 그냥 수비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비 국면의 경우에는 아까 공격 국면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가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상쇄하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상황, 즉 상대가 골킥에서부터 공을 짧게 전개해서 지공을 전개한다면 해당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최전방에서부터
수비 진영을 갖춰놓고 압박을 가져가는 것도 수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신들의 진영에 내려앉아서 블록을 갖춰놓고 흔히 얘기하는 두 줄 수비를 하는 것도 수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같은 수비 국면이지만 이는 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비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전환의 경우에는 크게 얘기해서 수비 전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역습입니다.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지점에서부터 곧바로 상대 골대 쪽으로 공을 전개함으로써 상대 수비진이 정렬되지 않은 상황, 즉 수비 진영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격을 최대한 빠르게 전개하는 것을 역습이라고 하고, 반면에 두 번째는 공의 점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역습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방에서 수적 열세에 놓여 있다든지 혹은 역습을 하기에 적절한 선수를 팀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굳이 역습을 전개해서 공의 소유권을 다시 상대팀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공을 점유함으로써 공격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공격 국면으로 넘어가서 지공을 시도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는 마치 수비 전환 국면에서 있던 두 가지 옵션과 유사하죠. 수비 전환 국면에서 곧바로 압박을 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고 내려앉아서 수비 진영을 구축함으로써 수비 전환으로 넘어가든지의 경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공을 빼앗아서 왔을 때 곧바로 공격을 전개해서 역습을 나가든지 혹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역습을 하기보다는 공을 점유함으로써 공격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축구 종목에 대한 이해를 여기까지 가져왔을 때, 즉 축구 종목에 존재하는 네 가지 국면에 대한 이해를 여기까지 가져왔을 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게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팀의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네 가지 국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게임 모델이라는 것은 해당 네 가지 국면에서 각 국면에서 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클럽 레벨에서 보았을 때 이 게임 모델, 감독이 가진 아이디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게임 모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영입이죠. 그러니까 감독은 자신의 게임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감독의 요구에 의해서 구단은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중간에 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감독의 이러한 의사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존재하지만요.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도 아니지만 그렇게 또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인데, 감독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구단이 굳이 데려와서 영입을 해서 구단과 감독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결국에는 감독이 구단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중심에 있는 것 또한 게임 모델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독 입장에서 얘 마음에 안 들어, 얘 싫어, 나는 얘를 원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게임 모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선수는 적합한 선수가 아니다를 가지고 구단에 어필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대표팀 레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미 어느 정도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면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수 선발, 즉 소집 명단에서의 문제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클럽 레벨에서는 선수의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구단과 감독의 마찰이라는 것이 빚어진다면, 대표팀 레벨에서는 대중과 감독 사이에 선수 선발이라는 것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감독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게임 모델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해당 게임 모델에서 바라보았을 때 특정 선수가 게임 모델에 적합한 선수이냐,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이냐를 놓고 대표팀에 선발을 하게 되는데, 반면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수 선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있는데, A라는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굉장히 경기 출장 수도 높고 득점과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팀도 성적이 나쁘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파악할 때 해당 사실들을 놓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게임 모델, 팀의 게임 모델이라는 것을 기준에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공격과 도움이라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해당 선수의 소속팀이 가진 게임 모델 자체가 대표팀의 게임 모델과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게임 모델 안에서 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수의 활약이 대표팀, 즉 완전히 다른 게임 모델에 넘어와서 그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의 경우에는 해당 A 선수가 아닌 B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 반면에 B 선수는 경기 출장 수도 상대적으로 A 선수에 비해서는 많지도 않고,
공격과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A 선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약이 미비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A 선수가 아닌 B 선수를 뽑기 때문에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선수 선발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 모델을 기준으로 한 선수 선발에 대해서 루이스 엔리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부스케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굉장히 잘 설명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와 부스케츠의 경기력이 과거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부스케츠 선수에 대한 의문부호도 많이 따라오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 진영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공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공을 빼앗긴 이후에도 즉각적인 압박을 통해서 공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부스케츠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롱패스를 통해서 플레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영의 균형이 무너지고 간격이 벌어진다면 자연스럽게도 부스케츠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수 없다. 부스케츠에 대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이러한 멘트는 게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감독의 선수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다면은 해당 선택 그리고 해당 게임 모델은 옳은 것이 되겠지만, 반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해당 선수 선발과 감독의 게임 모델은 결국에는 옳지 않은 것, 그런 것으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